여러분, 우리의 잠재의식, 즉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바로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됩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 동일시 또는 연결짓기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잠재의식이 형성됩니다.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의 어떤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요. 이 과정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일시 또는 연결짓기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울기입니다. 아기 때 배고파서 울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돌봐주고 먹을 걸 주었어. 그렇다면 나는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은 존재,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동일시 또는 연결짓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그런데 만약 돌봐주지 않고 그런 욕구가 무시당했어요. 그렇다면 감정과 욕구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다 라는 동일시를 하겠죠. 이를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실수를 했어. 그런데 괜찮아, 다시 해보자, 이런 격려의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실수해도 안전하다, 도전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는데 과한 비난 또는 체벌을 받았어. 그렇다면 실수는 용납될 수 없는 거야. 나는 실패할까봐 두려워 라는 동일시를 하게 되겠죠. 뜨거운 난로에 손을 갖다 댔는데 너무 뜨거워서 손을 뗐어요. 이 학습은 생존의 필수적인 동일시지만 이게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었을 때 이 세상은 위험해, 나는 언제나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해 라는 동일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난 직후부터 다양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동일시, 연결짓기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 정체성에 따른 믿음, 인식, 태도, 습관, 그리고 행동 패턴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 부정적 동일시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로써 특정한 믿음, 인식, 태도, 그리고 습관, 행동 패턴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저희가 마음의 구조를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약 5% 정도를 차지하는 의식적인 마음, 그리고 나머지 약 95%를 차지하는 잠재의식적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 분석적 마음 혹은 비판적 마음이라고 했죠. 이 분석적 마음의 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구조이고요. 의식적 마음 약 5%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잠재의식적 마음 약 9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적 마음과 잠재의식적 마음의 사이에는 분석적 마음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분석적 마음 혹은 비판적 마음이라고도 하겠죠. 비판적 마음. 이 의식적 마음은 주로 논리와 추론을 통해서 작용하고요. 이로써 의지 또는 의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적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했죠. 다양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동일시를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써
믿음, 인식, 태도, 습관, 행동 패턴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의식적 마음으로서 주로 논리와 추론에 의해서 작용을 하고 이에 따라 의지 그리고 의도를 만들어냅니다. 잠재의식적 마음은 정체성이 확립되는 곳이고 이곳에서 믿음, 인식, 태도였나? 태도, 습관, 행동 패턴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려고 할 때 이 의지, 의도만으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이 잠재의식적 요소들이 의지, 그리고 의도와 반하는 경우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적인 수준에서 돈을 버는 거는 원래 어려운 거야. 남이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니? 이거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죠? 땅 파봐라 돈이 나오나? 원래 부자여야 또는 많이 배워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난 부자들이 싫어. 이렇게 돈은 어려운 대상, 멀리 있는 대상이라는 믿음 또는 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의식과 잠재의식이 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람마다 정말 다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겠죠.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정말 돈을 잘 버는데 올해는 얼마 벌었니? 라고 누가 물어보면 굉장히 심드렁하게 한 10억 정도 벌었나? 아주 감흥 없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에게 경제적 풍요는 어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상인 거겠죠. 근데 반면 이 친구는 연애를 너무 어려워해요. 사귀는 것도 어렵고 사귀어도 고민이 항상 많아.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까? 이 여자가 진짜 나랑 맞는 걸까? 이 여자랑 결혼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사귀어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확신이 없어요. 사귀어도 힘들고 안 사귀어도 힘들대. 항상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친구인데 말이죠. 그럼 뭐야? 이 분야에서는 이게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반면에 어떤 친구는 연애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쉽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반대로 맨날 돈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항상 서로를 부러워해요. 아, 내가 너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 그리고 어려운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면 이 잠재의식적인 마음을 이 의식적 마음과 일치를 시켜야 돼요. 즉,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잠재의식적 영역의 요소들을 이 의지와 이 풍요와 일치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분석적 마음의 층을 깨고 이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기존의 이런 낡은 요소들을 새로운 요소들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마음의 구조하고요. 이에 대응되는 뇌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이시나? 의식적 마음, 베타파, 의식과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경계에 있는 게 알파파, 그 다음에 세타파였나? 세타. 그 다음 세타, 그 다음에 델타, 감마순입니다. 이 마음의 구조와 대응되는 뇌파의 상태입니다. 이 베타파는 우리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의 뇌파이고요. 이 상태일 때 우리는 외부 세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알파파부터는 점점 더 외부 세계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세타파는 몸은 잠들기 시작하고 정신은 깨어있는 약간 몽롱한 상태일 때 뇌파이고 깊은 명상 상태에서 관찰이 되는 뇌파입니다. 델타파는 깊은 수면 상태일 때 주로 관찰되는 뇌파이고요.
감마파는 초의식의 상태이며 외부 세계보다 내면 세계를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체험합니다. 제가 이 밑에 뇌파 그래프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이 뇌파 그래프를 보고 약간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타, 알파, 세타, 델타로 갈수록 진동수가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양상을 띠는데요. 오히려 감마파에서 진동수가 다시 높아집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베타와 감마의 진동수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런가? 감마파에서 내면의 감각을 통해 내면 세계를 경험하는 게 베타파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고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이 감마파에서는 내면의 세계를 아주 강렬하게 다차원적으로, 몰입적으로, 통합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파와 유사하게 진동수가 높은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주제를 약간 벗어나 보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잠재의식적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뇌파를 점차적으로 이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우리는 외부 세계보다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베타파에서는 외부 세계에 더 집중하고 이 알파부터 감마까지 갈수록 외부보다 내면 세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뇌는요, 우리 뇌가 진짜 재밌는 게 실제 경험하고요, 상상, 이 정신적 시연, 우리가 뭐 심상화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해요. 뇌한테는 이 두 개가 똑같아. 뇌한테는 실제 경험, 그리고 상상. 이게 뭐 정신적 시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시연 또는 뭐 심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뇌에게는 이 둘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의 최종 산물에 뭐라고 했죠? 모든 경험의 최종 산물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런데 우리의 몸 또한 이렇게 실제 경험이 만들어내는 감정과 이 상상, 정신적 시연, 심상화에 의한 감정을 구분하지 못해요. 맞나? 몸에게는 이 둘이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상상, 이런 정신적 시연을 통해서 상상, 정신적 시연, 심상화를 하고 그에 따른 감정을 느껴서 이 내면의 세계를 강렬하게 체험할 때 우리의 뇌와 몸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내면의 체험으로 우리의 뇌가 변화하고요. 우리 몸이 변화합니다. 즉 우리의 뇌와 몸은 이미 이런 내면의 체험으로 이미 미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즉 결국 우리의 존재 상태 또한 미래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체험이겠죠. 내면의 체험. 뇌가 변하고 몸이 변화하고 그래서 존재 상태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결국 이 잠재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요. 원하는 현실을 내면에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몸은 실제 경험과 이 내면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런 강렬한 감정이 결합된 내면의 경험을 우리가 반복을 하다 보면 이로써 기존의 제한된 믿음과 인식을 이렇게 바꿀 것이고 결국 이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어떤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의식적 마음, 즉 의도, 의지와 일치하게 되며 이를 도와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 의도와 잠재의식적 마음, 이게 일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낡은 정체성을 알아차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쓸 데가 있나? 잠시만. 낡은 정체성 알아차리기. 즉, 자각하기입니다.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돼야 돼요.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어보기. 여러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믿음과 인식을 알아차리는 게 우선입니다.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을 한번 적어보세요.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갇혀 있었던 어떤 제한된 믿음과 인식의 틀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생각보다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런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움직여 왔구나.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고 내 삶을 만들어 왔구나. 이게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근데 여러분, 어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표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상처를 표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상처를 직면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조금 주제를 벗어난 말일 수도 있지만 heal it to heal it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알아차리고 인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차리고 인정을 할 때 여러분은 치유의 여정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단계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선언하기.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만의 새로운 아이디 카드를 만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새로운 아이디 카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었을 때 새로운 현실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새로운 믿음, 새로운 관념, 새로운 인식, 새로운 생각과 감정, 새로운 습관과 행동 패턴 등 이런 것들을 한번 차례로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잠재의식의 영역에 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분석적 마음의 층을 깨고 이 영역으로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시간대가 있다고 했죠. 잠들기 직전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직후입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어때? 베타에서 감마로 내려가고 아침에 눈을 뜬 직후에는 이 감마에서 베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두 시간대가 이 분석적 마음의 층을 깨뜨리기가 수월한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하는 등 이렇게 호흡을 하고 몸을 이완하고 눈을 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를 차단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우리가 익숙한 직선적 관념의 시간 그리고 이 3차원을 이루는 물질과 몸, 공간으로부터 의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외부 세계는 잠잠해지고 상대적으로 내면의 세계를 생생하게 만들 차례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베타파에서는 외부 세계가 내부 세계보다 훨씬 생생하고 알파에서 감마로 갈수록 내면의 세계가 외부의 세계보다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했으니까 이제 그 정체성으로 직접 살아가야 됩니다. 로 살아가기. 여러분의 내면에서 실제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세요. 아까 이 이전 단계에서 적었던 이 존재 상태로 직접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내면 작업은 여러분의 뇌와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뇌에서 기존의 낡은 패턴의 신경회로들의 연결은 약화되고요. 새로운 패턴의 신경회로들이 발화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친다면 어디 쓰지? 기존의 낡은 신경회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낡은 신경회로들이 약해지고 새로운 신경회로 발화되고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뇌가 변화하면 뇌가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신경 펩티드들이 변화하겠죠. 이로써 여러분 몸에 호르몬이 변화하고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포함한 생리작용 또한 변화하고 그 기저의 감정이 변화하고 유전자의 발현 방식까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경회로가 변했어요. 아까 뭐가 변한다고 했죠?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신경 펩티드들이 변화하겠죠? 그럼 뭐가 변해? 호르몬이 변하겠지.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를 비롯한 생리작용이 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뭐였지? 생리작용이 변하고, 또 감정이 변하고, 기본 감정이 변하고, 그리고 유전자 발현까지 변화해요. 유전자의 발현 방식까지. 그래서 뇌가 변하고, 이게 몸이 또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뇌와 몸의 생리가 변화하게 되면요. 여러분은 새로운 아이디어, 그 새로운 직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존재 상태가 완전히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몸이 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쓸데가 없네. 이렇게 뇌와 몸이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선택, 새로운 행동, 새로운 경험, 새로운 감정, 즉 최종적으로 새로운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 그래서 여러분, 외부 세계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두지 마시고요. 이게 반응이라고 했죠. 외부 세계로 하여금 여러분의 내면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 여러분, 진짜 쓸데가 없어. 잠시만요. 여기 써볼까? 외부 세계가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게 두지 마세요. 이게 반응이라고 했죠. 반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내면을 변화시켜서 내부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내부 세계가 결국은 외부 세계까지 반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서 결국 이것이 내부의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내부의 세계가 결국 외부의 세계까지 반응하게 하는 이 과정이요. 이 내면의 작업을 이렇게 외부의 세계에 투영될 때까지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이 여러분을 둘러싼 이 세상, 이 견고해 보이는 세상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의도에 맞추어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